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확률과 통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들어야 또 이제 우리 등교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다시 본격적으로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말고 같이 한번 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우리가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확률 단원, 2단원으로 넘어오면서 한 2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이제 지나서 뭐 확률에 필요한 그 개념이 무엇인지 뭐 시행과 사건, 뭐 배반 사건, 여사건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확률이 무슨 뜻인지 우리 저번 주에 등교 수업을 통해서 우리 배워봤잖아요. 자, 오늘부터 해서 오늘 시간까지는 뭔가 확률에 또 한 가지 갈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뭔가 확률의 계산에 좀 필요한 그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식 같은 거, 도구 같은 것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뭔가 당연하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사실 오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떠올려 보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저번 주에 확률이라는 걸 배우면서 확률은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고 확률은 가능성이다. 근데 우리가 그 확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겠다. 확률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우리가 구해왔고 그걸 쓰는 거는 바로 수학적 확률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갈래로 수학적 확률이었다. 수학적 확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내서 우리가 전체 우리가 예측하는 그 결과의 수 중에서 우리가 그 특별한 사건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뜻하는 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학적 확률이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비교하는 그런 확률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에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예측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자, 그런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통계적 확률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그때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통계적 확률이 무엇이냐? 통계적 확률 앞에 통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통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데이터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아놓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뽑아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구해낸 확률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통계적 확률이 무엇인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 예시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걸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일정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자,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n번이라는 거는 뭐 한 번, 두 번, 100번, 200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고 그리고 Rn이라고 했을 때 그 전체 시행 횟수가 n번이잖아요. 우리가 n번 중에서 사건 A는 Rn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전체 시행 횟수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전체를 시행을 n번 했다 이거예요. 주사위를 뭐 100번 던졌다. 주사위를 100번 던졌다. 라고 해볼게요. 자, 전체를 n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한 횟수가 Rn번이라고 한다면은 사건 A가 Rn번 발생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20번 나왔다. 자, 그때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때 통계적 확률, 사건 A의 통계적 확률, PA는 어떻게 구하냐? n분의 Rn으로 구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분의 사건 A의 발생 횟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다만, 우리가 그 수학적 확률에서는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구했었는데, 이 통계적 확률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직접 해보는 거예요. n번 실시한 다음에 그 전체 횟수분의 사건 A의 횟수로 그래가지고 우리 통계적 확률은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확률을 구해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20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그 통계적 확률은 몇이 되겠느냐?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가 100이니까 100분의 1의 눈이 20번 나왔으니까 20이다. 이렇게 해서 이때 통계적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몇 번 실시했고, 전체 몇 번 실시했고, 그 중에서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느냐, 이걸 따지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통계적 확률 우리 예제 풀어보면서 구해보는 그런 거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제 보면은 2016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243명이었고, 자,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생아 수 40만 6,243명이었고, 그랬고, 우리 그 중에서 여자아이 수는 19만 8,179명이었다. 여자아이 수는 19만 8,179명이었다. 자, 그러면은 2016년에 태어난 그 신생아 중 한 명을 임의로 택했을 때, 그냥 약간 무작위로 택했을 때 그 신생아가 여자아이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생아 중에서 여자아이를 뽑을 확률. 근데 2016년에 태어난 그 신생아들 중에서라고 하니까, 자, 얘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6년에 뭐 남자아이가 얼마나 태어났을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그 확률을 따지자 이거예요. 그냥 전체 신생아 40만 6,243명 중에서 우리가 여자아이가 19만 8,179명이니까 19만 8,179명. 그래서 전체 중에서 여자아이를 뽑을 확률은 이렇게 되겠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그 확률. 확률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전체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거죠. 뭐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 통계적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익숙하고 보다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확률일 거예요. 자, 그럼 그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시로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잘 알겠지만 그 타율이라는 게 있어요.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타율이 무엇이냐? 어떤 타자가 야구에서 타자가 그 타석에 섰을 때 안타를 칠 그 확률을 말해요. 이 타자는 이 타석에 섰을 때 출전을 해서 이 타석에 섰을 때 이제 안타를 치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그 중에서 몇 번 안타를 치냐, 뭐 3번 중에 1번 이런 꼴로 이렇게 몇 번 정도 안타를 치느냐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그 타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그 선수별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나요? 경우의 수. 자, 그 선수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자, 몇 번 타석에 몇 번 서는데 그 중에서 안타를 몇 번 칠 것이다.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모두 다 나타내 놓고 그 결과의 수를 센다는 건데, 자, 그 결과의 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확률을 구해요. 전체분의 그 안타를 친 확률, 그렇게 해서 타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률은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에 해당되는 예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한테 더 친숙할 거예요. 자, 비가 올 확률, 강수 확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률로 나타내는데, 자, 강수 확률 어떻게 계산할까요? 강수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자, 여러분들 뭐 온도, 습도, 그리고 뭐 구름의 양, 바람의 정도 이런 식으로 뭐 기압의 위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뭐 바람이 이 정도 불었고 햇빛은 얼마 정도 쐈고, 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뭐 그 비슷한 날짜가 한 100일 정도 된다. 그럼 100일 중에서 비는 몇 번 정도 왔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기상 조건 안에서 비가 몇 번 정도 왔느냐. 그래서 뭐 100번 중에 한 60일 정도는 왔었다. 그럼 이제 강수 확률은 60%다.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상 조건을 다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 확률로 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수 확률도 우리 강수 확률도 우리가 맨날 일기예보에서 보는 그런 강수 확률도 바로 통계적 확률의 하나의 예시였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가면 좋겠네요. 자, 저의 통계적 확률은 우리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좀 많이 다루긴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통계적 확률이든 수학적 확률이든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라고 해요. 그 기본적인 성질 3가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 수업 시간 첫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습하는 그냥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들 뭐 별로 새로운 것도 배우는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할 이 확률의 기본 성질 3가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해요. 여러분들 14차시 프린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차시 보면은 지금 확률의 기본 성질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들 채우면서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확률과 통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자, 중학교 2학년 때로 이 확률 시간에 많이 돌아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그때도 확률의 기본 성질을 배웠었어요. 확률의 기본 성질 1, 확률의 기본 성질 2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확률의 기본 성질 1이라는 것에 속해 있는 그 3가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바꿔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사실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기본 성질이 어떤 게 나와 있냐. 자,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그 P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확률 P에 대해서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자, 얘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성질로 배웠었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7이 나올 확률. 자, 7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확률은 0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었고, 자, 마지막 3번째로,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0과 1 사이에 있는데 얘는 반드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의 확률이고,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그 경우의 확률이다.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평상시에 계산할 그런 확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뭐 이것까지 다들 기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잖아요. 뭐 0%의 확률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뭐 100%의 확률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 1을 그냥 퍼센트로 바꾸면 100%예요. 그리고 0을 퍼센트로 바꾸면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오늘 확률과 통계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들로 다시 변형시켜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 원리까지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학습지 같이 채워보면서 그 확률의 기본 성질 3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임의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사건이나 갖고 왔을 때라는 거예요. 사건 A에 대하여, 자, PA, A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A 확률은 등호가 아니라, 자, PA는 1과 0 사이에 이렇게 0 이상 1 이하인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질이에요. 자, 얘의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얘의 이유. 자,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했어요. 이게 바로 PA다. 이렇게 구했었는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로 따지는 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자,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확률과 통계 단원에 와서 이 수학적 확률을 배우면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바꿨었냐면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자, 표본 공간은 전체 경우를 다 모아놓은, 전체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경우의 수랑 같은 뜻이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얘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사건 A가 발생할 그 결과들을 다 센 거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랑 똑같다. 결국 이 말이 이 말이다라고 했는데 얘로 보면은 얘가 좀 더 보기가 편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표본 공간 S라는 게 있고 S라는 것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A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원소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아무리 해봤자 S 안에 있는 원소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 NA는 S랑 비교했을 때 S의 원소의 개수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냐? 반드시 얘가 더 크다 이거죠. 얘가 더 크다. 항상 A가 여기 안에 S 안에 포함되니까 이 원소의 개수 N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 원소의 개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S의 원소의 개수보다 클 수가 없다. 자, 근데 우리 A가 S 전체를 S 전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부등호 NA는 NS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NA는 우리가 개수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0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0 이상 NS 이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전체를 S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S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줘 보자. 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분자가 0이니까 0이 되고 분자가 0이니까 0이 되고 조금만 밑에 써줄게요. 자, 얘는 0이니까 0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그럼 NS분의 NA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죠? 여기 있죠. 여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돼요. 확률. A의 확률이더라. 그리고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NS분의 NS. 똑같은 애들이니까 얘는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여기서 뽑아낼 만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확률을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어떤 확률을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다가 확률을 구했는데 확률이 막 2분의 5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이 기본 성질부터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 얘는 1보다 크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답을 잘못 구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은 항상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로 나타난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 성질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 자,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할 때 우리 S의 확률도 구할 수 있어요. 자, S는 어차피 표본 공간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얘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어요. 표본 공간의 확률. 자, 얘는 몇이 되겠느냐? 얘는 우리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왜 1이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PS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S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여기도 S가 되겠죠? 자, 사건 S의 원소의 개수. 사건 S의 원소의 개수는 NS가 되겠죠? 자, 그래서 NS분의 NS니까 얘는 항상 1이 되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중학교 거 복습하면서 확률이 1이 되는 경우는 뭐라고 했었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라고 했잖아요. 자, 이 S의 확률이 1이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형태로,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자면은
S는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요. 전체 경우의 확률은 몇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확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따져봤을 때 그 전체의 확률은 무엇이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확률이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가 일어날 그 사건의 확률로 다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 전체의 확률, 전체 집합의 확률이니까 얘는 바로 최대값인 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이다. 그거랑 연결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먼저 세 번째는 볼 건데,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파이라는 그런 공집합 기호긴 한데, 자, 얘를 파이라고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파이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몇이다? 0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식으로서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써보면은 얘는 NS분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N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우리가 어떤 집합으로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 안에 그 사건을 집합으로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들을 써놓은 거라고 했어요. 결과들을 써놓은 것. 자, 근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결과들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결과는 없겠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도 없고 일어나는 결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공집합이죠. 공집합.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예요. 0개.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n파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표본 공간 ns분의 0이 되어서 얘는 0이 되니까 결국에 값은 0이 되더라. 우리가 그래서 그 확률이 0이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확률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이다. 근데 그걸 용어를 바꿔서 우리는 이제 표본 공간의 확률로 이렇게 PS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썼었죠. 자,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그래서 우리가 P파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0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확률이 항상 0 이상 1 이하 이런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는 거, 그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걸 첫 번째로 기억하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원소의 개수로 구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따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질을 굉장히 쉽게 보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확률의 성질들을 어떻게 보였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좀 뭔가 오래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예제 1번을 통해서 각자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제 2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통해서 우리가 이 확률의 기본 성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자, 흰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있는 그런 상자에서 무작위로 임의로 3개를 뽑을 때, 3개를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흰 공 3개와 파란 색깔 2개가 있을 때 첫 번째, 흰 공이 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3개를 뽑으니까 흰 공과 파란 색깔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흰 공만, 파란색 공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자, 생각해 보니까 파란 공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를 뽑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파란 공 최대한 끌어모아도 파란 공 2개에 흰 공 하나가 섞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흰 공이 1개 이상 뽑힐 확률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결과들을 다 한번 세봤을 때, 자, 결과들을 다 한번 따져봤을 때 반드시 흰 공은 1개 이상 섞여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 확률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1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2번 보면 자, 파란 공이 3개 나올 확률. 자, 파란 공이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개를 꺼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파란 공이 3개일 확률은 없겠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확률이니까 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확률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흰 공 3개와 파란 색깔 2개 중에서 3개의 공을 뽑는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표본 공간 사건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공간 S 안에 우리가 무언가가 들어가 있을 텐데, 자, 그냥 S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상자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얀 색깔 3개와 파란 색깔 2개가 있을 때, 자, 얘네를 뽑을 거예요. 자, 얘네를 뽑을 건데, 우리가 얘를 뽑을 때, 항상 얘네들은 고유한 가능성을 따져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얘가 1번 흰 공, 2번 흰 공, 3번 흰 공이라고 하고, 얘를 또 4번 공, 5번 공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4번 파랑, 얘네도 그냥 1, 2번으로 할게요. 1번 파란 공, 2번 파란 공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표본 공간 S는 집합인데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흰 공들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흰 공들만 뽑히는 경우. 자, 이게 한 가지 경우가 될 거고, 그리고 흰 공 하나와 파란 공 2개가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흰 공 2개와 파란 공 하나가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1, 2, 3번, 1번, 2번으로 구분을 했으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1번, 2번, 3번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얘는 1번, 1번, 2번. 파란 공은 항상 1번, 2번 둘 다 나오겠죠. 파란 공이 2개면은. 그리고 얘도 1번, 2번, 1번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자, 얘는 근데 하얀 공 1, 2, 3이 다 뽑혔으니까 더 이상 경우가 없고, 얘는 또 해서 하얀 공 하나, 파란 공 2개일 때 이번에는 2번 공이 뽑혔는데 2번 공이 뽑힐 수도 있고 하얀 공이, 그리고 또 하얀 공 하나에 파란 공 2개인데 이번에는 하얀 공이 3번 공이 뽑힐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본 공간을 구성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자, 그럼 이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도 자, 하얀 공 2개와 파란 공 하나가 있는데, 자, 이번에 1, 2는 그대로 뽑힌 상태에서 파란 공만 2번 공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얀 공 하나와 파란 공 2개가 있는데 얘는 1번과 3번, 근데 얘는 1번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여기 하얀 공이 이렇게 2개가 뽑히는데 1번과 3번이 뽑혔는데 이번에 2번 이렇게 뽑힐 수도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하얀 공 2개에 파란 공 하나 이렇게 뽑히는데 이번엔 2번과 3번이 뽑힐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1번.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하얀 공 2개가 2번과 3번인데 얘는 2번인 경우, 2번 파란 공인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경우를 다 따질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보니까 10가지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인 거예요. 우리가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꼭 굳이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 중에서 흰 공이 뽑히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겠죠. 경우를 다 뽑아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흰 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서 흰 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10개다. 이런 식으로 10분의 10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고, 자, 파란 공이 3개 나올 확률 보니까 파란 공이 3개인 게 전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10이었는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10이었는데 이 사건, 파란 공이 3개인 사건은 하나도 없으니까 0개다.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어요.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그 원소의 개수로 따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하면서 통계적 확률이 무엇인지 아까 잠깐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확률, 통계적 확률이든 수학적 확률이든 그 확률이 갖는 기본 성질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0 이상, 1 이하라는 거. 다만 그때 0이라는 확률은 무엇이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다. 1이라는 확률은 무엇이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있지 않은 그런 수를 확률로 계산했다라면 그거는 이제 확률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의 기본 성질을 좀 쓸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확률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굉장히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확률에 대한 뭔가 도구가 될 만한, 확률 계산에 우리가 쓸 만한 그런 도구들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도구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집합에서 이렇게 놀듯이 여러분들 집합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합의 개념을 계속해서 갖다 쓸 거니까 이 확률이 이제 집합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합 꼭 복습해서 오길 바랄게요.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배웠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오길 바라고, 뭐 합집합, 여집합, 교집합, 그리고 뭐 차집합 이런 것들 다 복습하고, 여러분 집합이라는 게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 확률이라는 게 제대로 이해가 되니까 집합이라는 거 진짜 중요하니까 집합 복습 꼭 해오는 거 잊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확률에 대한 더 뭔가 좀 심화적인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내용까지 해서 복습 잘 해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